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GS3기잖아요. GS3기는 뭐 아시겠지만 시험을 이제 100분 동안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좀 시간 매니지먼트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뭐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 임금 보수 체계 그거 좀 잘 쓰셨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시험 오늘 봤던 거에 대한 제가 간단한 해설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파트 3에 해당하는 게 제가 3기 때 좀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약간 그건 진도별로 조금 배치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전범위로 하는데 진도별로 약간 중요한 포인트를 노동 공급, 수요 이렇게 우리 봤었던 거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3기 때는 뭐 새로운 뭐 내용을 많이 설명드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약간 뒷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뒷부분에 있어요. 파트 3 뒷부분에 뭐 약간 뭐 임금 격차나 그런 거 할 때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들을 좀 몇 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나올 가능성은 되게 낮지만 나오게 되면 아예 좀 너무한 뭐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몇 개 뭐 한두 개 새롭게 추가된 거 뭐 얘기할 거고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걸 엄청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시험 본 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범위를 돌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늘상 문제 또 새롭게 이렇게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고되긴 한데 그래도 만들고 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썼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채점은 제가 직접 해요. 직접 해가지고 여기다 할 테니까 가능한 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기가 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받거든 전범이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자신과 타협을 하고 또 저랑 타협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저기요 3기는 뭐 그냥 그러니까 1기만 복습 잘하고 시험장 가도 고득점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긴 했어. 근데 우리가 내는 시험 문제 모의고사가 그렇게 난이도 높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1기인데 좀 그래도 변형된 1기 뭐 그런 거니까 가능한 한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전범위 스트레스를 받으셔야지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그렇죠. 각성하게 돼서 실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조금 한번 잘 따라와 주시죠. 자, 문제 1번에서 물음 1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1번에서는 균형 임금과 고용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노동 시장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노동 시장의 균형. 자, 근로자와 관련된 게 노동 공급이고 고용주인 기업과 관련된 게 노동 수요 이렇게 됩니다. 노동이고요. 임금 이렇게 있죠. 자, 거기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뭐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 잘 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면 그것도 이제 틀리면 그게 딜레마야. 아예 이 균형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얘 공급, 수요, 균형점을 잘못 찾으면 뒤에가 쫙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노동의 수요 이렇게 있네. 거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50W 플러스 200 우하향하는 형태죠. 노동의 공급은요. 거기 있는 것처럼 50W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황이니까 1번은 요거 이꼴로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 그래프도 그려놨는데 여기가 2, 여기가 100 이렇게 돼요. 뭐 거기는 뭐 그래프까지 그려놨는데 배점이 5점이니까 계산만 잘하면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래프가 복잡한 그래프 아니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그려주시면 첫 인상이잖아.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1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고 자, 이거를 여기서 그냥 끝날 거면은 W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뒤에 보면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하면은 이 곡선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직축이 W로 돼 있으니까 W로 변환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거기 W로 바꿔서 써놨습니다. 자, 물음 2번 가볼게요. 자, 정부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는 정부 개입.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을 통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4번입니까? 최저임금제 하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가만히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가격 상한제, 하한제 그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가격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큰 그림으로 보는 거야. 가격을 통제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 요게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격 하한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한제. 요거 이제 최저임금제 할 때 많이 할 거야. 최저가격제인데 최저가격제 이렇게요. 자, 이거 말고 정부가 이제 텍스를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조세 부과하는 게 사실은 마이너스 조세가 이제 보조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음의 텍스가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텍스를 부과할 때는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고용주한테 부과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가 있고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주한테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2기 끝날 때도 우리 했었잖아. 이게 우상향하고 우하향 하는 거는 별로 헷갈리지 않는데 수직이나 수평이 되면 그게 거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답안제는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하면 그냥 수직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헷갈려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상향, 우하향 해놓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고용주한테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근로자한테 부과하는 거 먼저 하세요. 그럼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 그래서 0, 1, 2 이렇게 찾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져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보통 경제 원론 책에서는 특히 우리가 들어보셨을 맹쾌 경작 이런 데는 곡선 이동시키지 않아. 어차피 똑같으니까 0, 1, 2만 점을 찍고 그냥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려주는 게 좋긴 해. 자, 고용주한테 부과하면 노동의 수요가 아래로 가야 돼. 0, 1, 2 찾아야 되니까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고용주한테 부과하면 얘가 밑으로 가서 2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최저가격제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자, 이거 이상 올려서 임금을 밑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이게 최저임금제야. 그때 막 곡선을 이동시키면 완전히 틀려요. 곡선을 이동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해서 이거 밑으로 내릴 수 없도록.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요거 두 개 공통점 뭐예요? 균형,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보다는 이렇게 고용이 감소합니다. 얘도 고용이 감소해요. 거래량이 감소해요. 즉 뭐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왜 나쁜가? 라고 하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얘가 왜 발생하는가? 라고 하면요. 시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과소, 고용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위축시킨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왜곡이 바로 비효율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2번 문제 보면서 갈게요. 2번은 정부가 피고용자 1명당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줬어. 이 조세는 우리가 뭐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보조금, 서브시디를 제공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고용주한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거야. 그럼 고용주한테 지급하게 되면은 보조금은 이렇게 수요를 더 촉진시키도록 하는 거잖아요. 밑에 해설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원래 2죠.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네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내용 옆에다가 제가 그림을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글씨 잘 쓰시는 분은 괜찮은데 딱 봐도 내용은 더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돼?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 페이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밑에 공간이 아주 많이 남지 않으면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그림을 그냥 그려주시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깔끔해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 안에 집어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아예 중간에 여백을 이렇게 그림 옆에 남겨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주한테 지급하니까 이렇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건 뭐냐면 고용을 촉진하게 되면 촉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밑에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시켰는데 새로운 점이 생겨. 그럼 0, 1, 2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거기 밑에는 ABC 해놨는데 ABC A가 뭐냐면 정부 개입 이전의 임금이고요. 정부가 개입하게 되니까 근로자한테 B만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근이라고 쓸게요. 뭐 거기 뭐 S, D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좀 버리시고 밑에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은 여기 값이 3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요게 기업이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은 1 해가지고 이렇게 차인 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B, 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100 되는데 150 이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이 1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알 수 있잖아. 1을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면 얘가 150이 되고 요 값을 집어넣어서 공급곡선에 집어넣어서 B를 찾아야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선 약간 헷갈리게 넣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보조금을 거기 있는 것처럼 뭐 3만큼 지급할 때, 뭐 2만큼 지급할 때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선 그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 식을 보시면 그래서 W로 바꿔줬어. 4-50분의 1 L이라고 쓸게요. 노동의 수요 곡선. 근데 여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거기 보시면 새로운 임금 뭐 프라임이라 할지 그렇게 써도 되고 4-50분의 1 L에다가 보조금 해서 그냥 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S 값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보조금의 크기예요. 이만큼이 보조금의 크기고 이게 보조금의 크기. 자, 그러면 근로자 한 명당 이만큼 3에서 1 빼기를 나타내는 이만큼의 보조금의 크기인데 거기서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근로자는 이전보다 원래 2원을 받았었고 기업은 2원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는 이전보다 3원을 받게 되니까 이만큼 임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합니까? 요게
근로자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원래 2라는 임금을 줬는데 이제는 1만큼 줘도 돼. 그러니까 이 보조금 2의 혜택을 정확하게 요건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 뭐 비슷하게 대칭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근로자가 받는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이거는 고용주죠. 고용주는 더 적은 임금을 주니까 고용주의 이득, 요거는 근로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을 더 하게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등등등 더 하게 되면은 뭔가 인센티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다시 후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근로자도 행복해지고 고용주도 행복해집니다. 야,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고용도 더 증가했잖아. 아니요. 경작 입장에서는 물이 100도씨가 딱 최적인데 그거보다 물이 온도가 적어도 안 좋은 거고요. 그거보다 온도가 더 뜨거워도 낭비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볼 거는 그러면 근로자 단위당 이만큼의 보조금을 주는데 그럼 전체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봤어.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제가 빗금까지 쳐놨어요. 이 면적이 보조금의 총액. 근로자 한 명당 2의 보조금을 주는데 150명을 채용해야 되잖아. 이 면적이 보조금의 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림을 그릴 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과소 이렇게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노동시장이 위축돼서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조세를 부과해도 마찬가지야. 여기 삼각형 생기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지 않으면 후생 손실은 없는데 후생 손실이 생겨요. 여기도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고용이 증가했으니까 후생 손실이 없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부터 과다하게 가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축구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축구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만큼 면적 기억해 두시죠. 이게 사회적 후생의 크기다라는 거, 그건 결론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저거를 이제 근로자 잉여, 고용주, 기업의 잉여, 전체적인 정부 잉여, 보조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예전에는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후생 손실의 크기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이게 이제 그냥 좀 전통적인 방법이면 최근에는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줘서 야, 보조금 크기랑 사회적 후생 손실 구해. 그러면 계산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 살짝 해 주시고 어려운 수식을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체크해서 그림 그려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음 3번 볼게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임금 자체를 요거 1로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게 임금이 1이라는 거고 이제 근로자는 이만큼 다시 보조금을 받게 돼, 일을 하면.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은 3. 그러니까 사실은 2번, 3번이 뭐냐면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A, B, C라고 하면 여기서는 근로자한테 부과하게 되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요 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 C로 했습니까? 여기가 B 이렇게 돼서 A, B, C 요거 똑같이 맞춰서 그리시면 돼. 그리고 값을 계산해야죠. 거기 뭐 뒤에 잉여까지 표현하려고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랑 맞춰서 보시면 돼요. 100이고 역시 150. 근로자들에게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 정부가 보조를 해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는 임금을 뭐 시간당 2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 갖고 제가 일하기는 그런데요? 하는데 정부가 보조를 해주니까 일을 하면 보조 받아서 3만 원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뭘 이동시켰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보조 금액은 똑같이 위에 거랑 같이 보시고 사회적 후생 손실은 요 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도 그냥 뭐 WSD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숫자를 쓰세요. 2, 3, 1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W0, W1, W2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한번 봐주시고 그림 왼쪽에 보면 WD와 WS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 차이는 3이 아니고 2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 왼쪽에 그림 왼쪽 우리 4페이지 그림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그 S가 이거잖아. 보조금의 크기를 이렇게 하던 똑같은데 S라고 하면 이 S의 크기는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위당 이만큼의 혜택을 보는데 근로자가 1의 혜택을 가져가고 고용주가 1의 혜택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금 총액은 역시 150 곱하기 2 해서 300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가격 하한제를 설정하게 되면 물음 4입니다. 최저임금을 요거 3으로 설정했어. 그럼 밑에 그림 잘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연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우리 6페이지로 가볼게요. 최저임금과 보조금 지급 효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나타내는 건데 다시 한번 두 개 어차피 실질적인 측면은 똑같으니까 포인트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쭉 내려 그려서 C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제가 표로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림도 그냥 뭐 이걸 또 그릴 건 아니야. 근데 눈에 복습하기 좋게 7페이지에 그림을 다시 거기다 갖다 넣는데요. 한번 그거대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 ABCD보다는 색깔을 그리셔가지고 다양한 형광펜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의 수요 입장에서는 임금이 2였었는데 1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을 수요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잉여가 얼마나 증가해요? 네, 형광펜으로 표현하면 연두 색깔 면적만큼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기 표라고는 표현했을 때 이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의 잉여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은 DEF입니까? 네, 기업의 잉여 증가. 자, 그런데 근로자는 임금을 산 만큼 더 많이 받게 돼요. 노동시장 전체에서 근로자들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잉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 파란 색깔 면적 거기로 따지면 ABC가 되겠죠. 이거는 근로자의 잉여가 증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좋은 거잖아. 근로자도 해피해지고 기업도 해피해졌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됩니까? 아까 얘기한 보조금 총액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저기서 파란색을 썼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만큼 보조금 총액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핑크 색깔 직사각형의 면적이 정부의 재정이 이만큼 필요한 거니까 잉여가 감소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그림 색깔 이미지로 기억해 두세요. 뭐 표현하는 거는 뭐 우선 둘째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주체인 고용주와 기업과 근로자 잉여는 증가하는데 정부의 잉여는 감소합니다. 근데 감소 크기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얼마만큼? 여기 삼각형만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주황 색깔 해당하는 만큼이
이 경우에는 과잉입니다. 과잉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예,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뭐 노동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랑 뭐 수평일 때랑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마지막 시험에 낸 것처럼 탄력성과 관련해서 할 때 착각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 요건 이제 몸풀기용으로 한 것이고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수요 독점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수요 독점 시장 노동시장이죠. 1번이 수요 독점 기업의 한계 지출액 함수. 우리 지난 기출에 M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동에 대한 한계 지출액이 얘가 MFC 요거랑 같은 의미다라는 거를 체크해 두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냥 MFC라고 많이 나오는데 원서에는 ME라고도 미시경제학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오게 되면 뭐 거기 한계 지출액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TF, F가 고정비용 아닙니다. 팩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고용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 요소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걸 계산하려면 TFC를 우선 구해야죠. 요것도 이제 계산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TFC는 자, 문제 위로 가보면 TFC는 W 곱하기 L 이게 이제 총 기업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몇 명의 근로자를 몇 명 채용했니? 임금 얼마에? 이렇게요. 자, 이걸 W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L로 미분할 거니까 요 식을 L로 바꿀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임금이 고정돼 있으면 미분하면 그냥 W로 항상 일정하게 돼서 뭐 수평 이렇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W가 4L로 이렇게 주어졌고 L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4L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MFC는 요거를 L로 미분하는 거니까 2가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8L 이렇게 되겠죠. 끝이에요. 자, 그래서 8L이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 그려놨어요. 실제는 뭐 그래프 그리라는 말이 없으면 안 그려도 돼. 근데 이 그래프 간단하잖아. 그리고 제가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이렇게 도출된 다음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공급곡선에 해당하는 AFC가 되겠죠. 4L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겠죠. MFC 얘는 8L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2배 가파름으로 답을 그걸 본문에 쓰면 안 돼요. 이 직선인 경우가 그렇게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아니 이렇게 직접 도출해서 보여줘야지. 기울기는 2배가 되니까 이걸로 이유를 쓰시면은 오히려 그냥 괜히 뭐 거기 써놓긴 했는데 그거는 머릿속에 아니면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직선인 경우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 쓰는 건 괜찮은데 계산을 안 하고 2배 가파르니까 그렇게 해서 도출해서 결론을 내시면 뭐 감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감점은 그거는 뭐 채점하시는 분 마음대로야. 그럼 뭐 하겠지. 감점 줄까요? 그러면 줍시다. 뭐 합의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뭐 쓴 게 어딥니까? 이러면 뭐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수요 독점 기업의 최저 고용량을 구하세요. 여기다 그냥 살짝 보시면 이걸 해야지. MRPL 구해야 돼. 근데 거기 문제를 봐 보시면은요. 얘는 VMPL하고 같아져요. 그럼 이게 V가 뭐야? 원래는 MR 곱하기 MPL 이거 아시죠? 그리고 VMPL은 어떻게 구해요? P 곱하기 MPL. 근데 이게 두 개 같은 이유는 시장 자체가 가격 수용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MR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같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구하셔야죠. P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P가 얼마예요? 3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MPL 이거 구하실 줄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문제를 각 페이지마다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넣었다가 좀 뺐어요. 자, 얼마야 생산함수가?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Q는 2분의 1 L 이렇게 돼 있어요. L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16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16.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저는요 MRP를 16해서 우아형하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최저 고용량이 결정되고 아시겠지만 임금은 여기에서 이제 임금을 이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균형 임금이 결정되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 그림까지 그렸는데 어떻게 감점 받을까요? 아니 뭐 잘 풀긴 했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왕이면은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MRP, VMP가 16이잖아. 그럼 수평으로 그려주셔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문제에 제시된 정보에 맞춰서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뭐와 뭐를 갖게 놓고 푸느냐 할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 살짝 해두시면 좋은데 문제 맞춰서 이 경우는 16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16 이게 VMPL 이렇게 MRP 같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16 이렇게 돼 있고 MFC 여기 있잖아요. 네, MFC가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참고로 다시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W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적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뭐와 뭐를 놓고 최적으로 풀어야 돼? MFC랑 MRP가 같을 때 최적이잖아. 그러니까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파트 3 저 뒤에 보면은 어려운 계산 문제까지 넣어놨는데 막 루트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푸는데 막 이상하게 막 뭐 나오면 스톱하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셨죠? 채점 출제하는 분들이 미리 계산해서 식이 복잡하게 진행되기보다는 계산할수록 깔끔하게 떨어지는 쪽으로 문제를 변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꾸로 깔끔한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복잡하는데 솔루션 풀어나가면 오히려 깔끔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답이 막 지저분해지고 안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림 잘 그리시면 되겠고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좀 작으니까 절반해서 8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 시장이 수요 독점으로 인해서 사장된 손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중 손실은 얼마입니까? 자, 우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도 독점이잖아. 경제학에서 정부가 개입하거나 독점이거나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시장 자체를 왜곡해요. 주로 이제 과소 생산 공급되거나 아니면 이 경우는 이제 과다지. 그래서 과소 또는 과대 생산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독점인 경우는 이제 과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이론 외부성 그런 것들도 이제 과소 이렇게 돼요. 나쁜 거는 이제 과대라고 돼요. 과대, 나쁜 것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람직한 거야. 시장에 맡기면 W 임금, 공급 곡선과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여기 4 이렇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거기 그림 잘 그려놨어요.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얼마가 됩니까? 이 삼각형. 네, 앞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사회적 후생 손실 계산하는 거. 이쪽 나오면 언제나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8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아셨죠? 그림 잘 그려주시고 사중 손실 계산 잘 하시고 여기 최적 고용량과 수요 독점 하에서 임금 잘 계산하시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나오면 모든 수험생들이 계산은 다들 정확하게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볼 때 뭐 이거 다 맞았네. 그럼 이제 그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아예 이걸 다 계속 얘기하지만 아예 이거를 모든 수험생이 다 거의 100질 냈어. 근데 이렇게 그렸다. 그럼 기특하잖아. 그럼 당연히 점수를 주는 것이고 다 잘 썼어. 근데 혼자 이걸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그럼 감점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몇 점 나올까요? 절대평가가 아니라니까. 또 표정까지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썼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 다 설문조사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임금 체계에 관련된 거예요. 개수급과 시간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내용이다. 1번 개수급과 이 개수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제 상품의 생산 양에 따른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을 주는 거야. 뭐 수강생 수에 따라서 강사료를 주는 거랑 시간당 해서 주는 경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학원마다 뭐 상황이 다르겠죠. 보통은 어떻게 주는 경우가 많냐면 시간급으로 하거나 개수급 둘을 다 적용해.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강사들은 수강생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게 더 좋으면 학원에서 이렇게 최저 뭐 시급 얼마를 좀 보장을 해주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넘었으면 요거에 맞춰서 해주고, 좋은 학원은 이제 그렇게 하죠. 자, 다음 밑에 볼게요. 물음 1. 기업이 우리 책에 있어요. 파트 1에 보시면 개수급, 시간급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설명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문제로 만들게 되면 야, 이걸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걸 잘 고민하시면 되는데 내용은 해설 보시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노경에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야, 거기서 지금 뭘 묻는 거지? 그것만 좀 찾으시고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 것만 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이 개수급 보상 체계를 제안할지 시간급 보상 체계를 제안할지 결정하는데 영향 미치는 거 뭐가 있냐? 얼핏 보면 떠오르는 게 몇 개 없을 수도 있어. 뭐 근데 거기 목차 잡은 거는 꼭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그렇게 좀 잡고 들어가야지 분량을 늘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냥 한 5줄 쓰면 그냥 끝. 학교에서 경제학과에서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늘 그렇듯이 뭐 5줄 대충 쓰면 그냥 점수 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뭔가 논리적으로 제목의 결과들을 다 보여주면 채점하시는 분이 좋아하세요. 자, 개수급과 시간급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1번 내용 안 써도 어떻습니까? 안 써도 뭐 돼. 그냥 바로 2번에 뭐 관측 가능성 아니면 감시 비용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를 위해서 많이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한 2-3줄 쓰면 돼요. 자, 개수급은요. 자, 거기 보시면 임금 지급을 근로자가 생산한 수량에 근거해서, 그렇죠? Q에 근거한다고. 수량에 근거해서. 다음, 예를 들어 의류 근로자들이 생산한 바지의 양에 따라 급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뭐 책에는 수수료라고도 커미션이라고도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임금을 준다. 시간급은요. 자, 근로자가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서 그냥 말 그대로죠. 수량에 비례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자, 우리 거기 보시면 특히 단기에는 그 얘기는 안 쓰셔도 돼. 가로로 묶으세요. 근데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리아스 교수님 책에 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단기에는 생산한 생산물의 수량과는 관련이 없다. 예, 단기에는. 그러니까 수량과는 관련 없고 시간, 이게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장기는 다릅니까? 예, 거기 마지막 줄 보시면 장기가 되면 근로자의 성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다시 유지하거나 이럴 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승진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긴 하죠. 진짜 자기가 시간 때우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더 열정으로 했는지. 그걸 이제 위에서 바로 계약에 반영하진 않겠지만 다음 계약할 때 고려하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에는 그렇게 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상체계의 선택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 잘 보셔야죠. 측정할 수 있는가? 관측할 수 있는가? 아니 이게 수량이잖아. 이게 관찰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관찰 가능성. 아니면 거기 뭐 측정 가능성이라고도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측정 가능성. 물론 관찰하고 측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거는 이제 관찰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이제 제한된 100분 내에 썼을 때 그게 이제 고득점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100분 안에 해야 되는데 내가 150분 동안 썼다. 그럼 그거는 사실 못 푼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건 관찰 못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뭐 그냥 보시고 내용 좀 볼게요. 자, 보상체계 기준은 근로자들이 생산한 생산량이 쉽게 관측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쉽게 관측이 가능하면 관측하는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면 그러면 요 수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쉬워, 이지해. 그러면 어디로 간다? 요게 되는 것이고 어려워. 이렇게 되면 요거는 시간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를 간단히 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과서에 그냥 있었던 예죠. 생산된 바지의 수량, 뭐 수확된 딸기의 상자 수와 같은 개수급이 적절하고 뭐 바지, 딸기 이것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하세요. 나는 좀 다르게 배로 할까? 뭐 바나나로 할까? 뭐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잘들 그거는 암기하시되 너무 그게 편해 하셨죠. 그러니까 채점자들도 뭐 그냥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 하거나 하면 그거 참고를 해서 보는데 딸기 바지 하면요. 그 사례도 그게 딱 보이면 이 친구 그거 책 보고 잘 했겠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학 교수나 소프트웨어 생산팀의 근로자들은 관찰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이 어렵고 그러니까 시간급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그래서 나눠서 써 주셔도 되죠. 감시 비용 이렇게.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이렇게 목차 잡는 거는 이게 늘리기 위해서 잡는 것도 있고 요거 따로따로 포인트 점수 주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목차를 안 잡고 문장으로 써서 관찰 가능성의 여부와 뭐 시간 비용을 뭉뚱그려 써버리면은 그걸 이제 채점하는 분이 그걸 발견해내면 한 문장 한 단락 안에 둘 다 썼군. 이러면 좋은데 빨리 읽는단 말이야. 이게 스킵해서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대각선으로 쫙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 손도 못 대. 제가 채점할 때는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흔적 남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줄 치면서 좀 그래도 꼼꼼히 보거든요. 근데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봐요. 특히 이게 학부에서는 좀 그래서 계산 문제도 많고 그러는데 대학원으로 더 올라가고 막 이럴 때는 그때는 더 빨리.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할 때 시험을 보잖아. 한 40명이 뭐 미시경작 보면 교수님이 시험지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30분 끝나가지고 성적이 교수님 연구실 앞에 붙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예 계산 못한 애들은 다 뭐 D나 F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40명 중에서 한 10명은 그냥 거의 D나 F.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답안지 딱 보면 빈 공간이 많잖아. 그럼 뭐 이렇게 대충 점수 이렇게 탁탁 주면서 B. 그 나머지는 딱 보면 A.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답안지를 딱 넘겼을 때 교수님의 느낌이 부분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줘요. 그렇지만은 꽉 차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잡는 거예요. 안 잡고 교수님께서 야 다른 친구 답안지 채점하는 것보다 이 친구 답안지 보는 게 내가 더 힐링되네. 그 정도의 글빨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 두 개 비슷한 말이야 또. 그래서 거기 볼게요. 근로자와 기업이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렇게 있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감시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역시 어렵다는 거야. 감시 비용이 작아. 그러면 쉽게 눈으로 알 수 있어. 바지 개수
셀 수 있잖아. 근데 감시 비용이 커, 많이 들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이렇게 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감시에는 일정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개수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급을 선택할 때는 적어도 단기에는 감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 구분하는 기준 두 가지. 그 우리 파트 1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2번. 여러분들은 3기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험 문제 낸 거 해설 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봤던 그 파트 1이나 거기에 책에 있는 거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타고난 능력이 서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수급 일자리와 시간급 일자리에 모이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분리균형 비슷한 거지. 이렇게 알아서들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적합한 거를 맞춰서 찾아간단 말이야. 두 보상 체계가 어떻게 근로자들로부터 서로 다른 수준의 노력을 끌어내는가? 이게 거기 밑에 목차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근로자들은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른 근로자들이 서로 자기한테 맞춰서 보통 이제 분리균형 할 수도 있는데 군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군집하는 현상 이렇게 보입니다. 끼리끼리 이제 모이는 현상이죠. 분리되는 현상이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수급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간급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약간 교육의 능력에 따른 분리균형 그거랑 비슷해요. 신호 발송 그런 거랑. 자, 거기 목차는 뭐 군집 현상에 대한 거기 보시면 문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개수급과 시간급에 모인다라는 거 있잖아. 끼리끼리 모인다, 군집한다 그 뜻입니다. 클러스터 형성하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뭘 가지고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그걸 쓰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죠. 군집 현상. 근로자들에게 시간급과 개수급은 동일한 계약이 아닙니다. 다른 보상 체계죠. 능력에 따라서 군집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능력이 우수한, 우리 책에는 그림 그릴 때 에이블 해서 했죠. 한계 비용이 더 낮은 그 능력자야. 목표 달성을 빠르게. 자, 두 번째 줄 다시 보시면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무리로부터 분리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개수급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능력자 이런 사람들은 요걸 선택해. 우리 학원에 제일 잘 나가시는 강사분들이 자, 학원에서 시간급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계약하겠어? 저 싫어요. 학생 수강생 수료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자신의 재능이 빛나잖아? 그게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은 저능력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낮은 생산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시간급으로 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묻혀간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따라서 그게 바로 요거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능력에 따라서 끼리끼리 어떤 상황에 따라 모이는 그런 현상 그게 바로 군집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 체계와 근로자의 최적 선택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굳이 안 쓰셔도 되겠지만 자, 거기 내용 볼게요. 개수급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효용도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를 할까요? 17페이지 그림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있는 그 그래프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능력 이렇게 있죠. 자, 여기 효용이야, 효용. 효용이 이제 이게 이제 보수와 관련돼 있는 거죠.
보수가 많을수록 효용이 높아진다고요. 개수급 근로자는 이거야. 개수급 근로자인 경우에는 능력이 높을수록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효용도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급은 어떻게 돼요? 시간급은 능력과 상관없지. 예, 똑같이 준다고.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이 얼마 R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문자로 쓸게요. Q 생산량. 이거 최소 생산량만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간급 근로자들은 효용을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교차되는 부분이 능력의 분리 기준이야. X스타보다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개수급보다는 시간급을 선택하게 되고 이게 저능력자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우 능력자, 하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능력자인 경우엔 시간급보다는 개수급이 훨씬 더 좋겠다. 거기 뭐 PQRS 있는데 그 뭐 PQRS는 지워버리세요. 뭐 교수님 책에서도 뭐 이따가 다 빼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수급은 알겠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최적 선택하는 거 있죠. 그것도 파트 1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MR이 일정할 때 MC가 더 작은 애가 생산을 더 많이 한다. 그 그림 하나 그려주셔도 되겠고 자, 다음 세 번째 줄 시간급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산량만 하는 거야. 이 Q바라는 게 뭡니까 하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산량이죠. 그 이상 내가 더 해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최소한의 생산 수준, 그거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급여는 최소한 생산 수준에다가 R, 생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합격하시게 되면은 뭐 채점 같은 것도 선생님들 도와주기도 하는데 보통 부수당 얼마 그렇게 하거든. 부수당 얼마 해서 몇 부 했니? 그렇게 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그 퀄리티까지 보면 좋은데 역시 관찰하기 어려운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적용하기는 그래. 근데 이제 아무튼 그냥 개수로 해서 그냥 딱 주죠. 왜냐면 합격자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는 됐다 이렇게 보는 거긴 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2번 개수급 일자리와 시간급 일자리에서의 근로자들의 군집해서 1번의 목차는 개수급 근로자들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면은 능력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죠. 이 그림 그리시면 되겠고 능력이 우수할수록 생산량을 더 많이 하고 더 높은 보수와 더 높은 효용을 누린다. 시간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과 무관하게 능력과 상관없잖아. 고능력자든 저능력자든 동일하게 최소한의 노력만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 하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 내용 두 개랑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러면 야, 능력 있는 애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거는 개수급이 좋은 거 아니야? 시간급으로 하면 이게 좀 뭐야 능력 발휘도 못하고 사람들의 인센티브 유인도 없잖아. 이걸 당연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 자, 3번이 바로 그거야. 개수급이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노력을 끌어낸다면 왜 기업들이 이 보상 방법을 쓰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상 방법을 언제나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목차를 보시면 개수급 현실 적용의 어려움 그거 쓰세요. 이 얘기야. 근데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위에 개수급 보상 체계가 어떤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가? 그거 살짝 쓰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서 그냥 공부를 위해서 조금 넣어놨어요. 길지 않게 거기. 자, 장점 볼게요. 개수급 근로자들은 우수한 근로자 장점은 1번 우수한 근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높은 노력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상을 성과에 직접 연결시키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차별해서 고능력자를 내가 차별했다?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차별과 정실주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자, 1번 볼까요? 그치, 팀제로 운영되잖아.
팀제로. 여러분도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뭐 사업부는 어쨌든 그 팀 있잖아. A팀, B팀. 뭐 그렇게 운영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팀 안에 속해 있어. 이렇게 개별, 조별 과제 되게 싫어하잖아요. 팀별 조별 과제 뭐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팀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야, 그러면 하나하나 그렇게 다 하기는 그렇고 두 번째 줄 보시면 팀원 전체의 개수급 그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팀원 전체의 개수급을 적용하면 야, 그러면 이것도 괜찮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옴표도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팀원 중에 일부는 타인의 친절함, 뭐 사실 그것까지는 그래. 의존하는 태만, 나태해주는 거 누군가가 하겠지. 무임승차, 그 표현만 잘 쓰면 되겠습니다. 팀제 운영과 프리라이더가 생기는 거와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제목 정도만 딱딱딱. 그러니까 우리 노경이 좋은 점 뭐냐면 그렇게까지 복잡한 그래프나 표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다 그래프 보는 경제학적 원리잖아. 근데 이제 뭐 X축, Y축에 뭐가 있나 뭐 경영학 그림도 그런 거긴 하지만 그림만 잘 먼저 보시고 이해하시면 금방 떠오르고 이런 것도 제목 정도만 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거니까 내용은 한 두세 줄 이렇게 진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수급은 개수 가지고 하는 거잖아.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품질 저하 문제. 야, 그럼 품질도 체크하면 되잖아. 아니, 품질의 퀄리티를 보기가 관찰 가능성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가 이 성과를 보통 보면 논문 가지고 한다고. 근데 논문에 대한 퀄리티를 하면 이게 이제 애매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뭐 1년에 논문 2편 이상은 쓰세요. 뭐 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논문도 퀄리티가 있는데 좀 퀄리티 급이 떨어지는데 개수라도 맞추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자, 위험 기피적인 근로자. 이렇게. 기피적인 근로자. 아니 뭐 여러분도 그렇듯이 성과급 같은 거 할 때 야, 잘 되면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단 말이야. 우리 수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되고 각 과목당 대충 어느 점수가 나와서 한 60점 평균 이상으로 될 것 같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점수가 평상시에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막판에 해서 한두 명이나 이렇게 소수 몇 명은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하긴 하는데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잘 받던 친구들도 실수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된다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안정적인 급여 흐름을 선호한다. 이해가시죠? 급여가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뭔가 변하게 되는 경우 이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 외국에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뭐 테스트 뱅크에서 나오니까 객관식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 시험은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상대평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잘했다고 붙는 게 아니라 남이 또 못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불확실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뭔가 차곡차곡 수행평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 올려가지고 학점 뭐 대학교 4년 동안 만약에 다닌다면 그 총점 평균 내가지고 딱 하면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뭔가 사실은 좀 더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이게 당일날 시험 망치게 되면 뭐 사실 근데 모든 게 다 뭐 그렇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네 번째 톱니 효과라고 합니다. 톱니 효과.
이 톱니 효과는 이제 경작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이게 비가역성을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는 한번 탁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지지 않는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으면 되냐면 거기 첫 번째 줄 그거대로 한번 보시죠. 근로자들의 효율성과 숙련도가 향상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두 번째 줄 밑줄 치면 되겠죠. 앞에 거는 그냥 뭐 머릿속에 넣기도 그러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게 보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느낌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표 세우잖아. 회사에서. 기대치가 자꾸 상승해.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공부했더니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기대치를 자꾸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러면 나는 막 계속 하루하루가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만큼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운도 따르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야구나 축구 보면 신인상 이거 있잖아. 신인상 같은 경우 보면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 그러면 신인상은 사실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운 때문에 비슷한 신인 선수들 중에서 자기가 운 좋아서 안타 더 많이 치고 그래서 타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통 통계에서는 2년차 뭐 징크스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야, 너 작년에 신인상 되더니 나태해졌나 봐. 올해는 성적이 왜 이래? 아니요, 올해도 열심히 하는데 작년에 운이 좀 더 좋아가지고 몇 개 더 맞고 안타 더 맞은 건데 평균으로 간 거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땐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뭐야? 눈높이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진은 세 번째 줄 보세요. 개수급 근로자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기업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성과가 더 좋게 달성한 거야. 그 다음에 경영진 아이고 이거 쉬운 일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다음에는 개수율을 더 낮추. 그러니까 개수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그럼 내가 그 정도의 보수를 달성하려면 더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개수급 자체 얘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제가 뒤에도 문제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시험 보시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 파트 3 내용 좀 살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42페이지 파트 3 우리 교재 있죠? 없으신 분 없으시겠죠? 거의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니까. 거기 뒤에 약간 뭐라고 할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모의고사 보고 예전에 봤었던 모의고사를 또 나눠주거나 뭐 등등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할 테니까 또 우리 책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몇 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살짝 그거 보시고 그냥 복습을 다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5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번 문제예요. 페이지 642. 아이디어만 보고 그냥 살짝 그냥 이런 거구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정부는 자녀의 육아와 관련한 지원을 한대요. 정부가 이제 또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육아와 관련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육아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한대. 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대로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애를 키울 때 애 한 명당 얼마 비용이 들어가겠죠. 두 자녀면 뭐 등등등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고 이게 약간 소득보조 비슷한 느낌이야. 육아의 시간당 비용을 감소시키는 시간당 비용을 감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림 형태 암기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그냥 처음 봤다 그러면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것들 내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 요즘 보는 교과서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교수님들 교과서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의의는 그냥 뭐 넘어가시고 육아 보조금의 효과 나와 있는데 육아 고정 비용의 감소 효과 한번 볼게요. 육아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육아 관련 비용은 고정 비용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한번 예산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 주시죠. 여기 여가 뭐 C라 써도 되고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받아들이세요. 뭐 그냥 거기 보시면 A라고 돼 있는데 24시간이나 할게요. 뭐 주당 얼마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냥 직접 아기를 본다 할게요. 원래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줄이니까 이렇게 약간 뭐냐면 스파이크 모형을 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스파이크 모형의 응용 이렇게 보시죠. 스파이크 모형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보조해주는 약간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일을 하잖아?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 육아를 딴 사람한테 맡겨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원래 이런 게 없었으면 예산선이 이렇게 될 텐데 육아를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기니까 이만큼 시간당 임금에서 얘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산선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거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 보면은 이렇게 끄트머리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보조선을 그린 거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죠. 의미는 아시겠죠? 내가 직접 일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비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그냥 육아비용 내가 직접 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비근로소득이 이만큼인데 내가 일을 나가. 그러면 일을 나가면 육아비용만큼 빠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봐서 스파이크 모형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 먼저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부모가 최초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가 이걸 너무 크게 육아비용을 크게 그려서 그렇긴 한데 이걸 조금 줄겠죠. 조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거기 위에 그림 한번 보시면 최초에 아예 이 사람은 거기 보시면 여기가 B야. B.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여기. 당연히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선택하고 있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요거 어차피 예산선 형태는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643페이지 보시죠. 무차별 곡선이 아시겠지만 자, 여기다가 그릴게요. 두 개 비교해서 그려보시죠. 기울기가 완만하냐 가파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다시 세 번째 줄 보시면 643페이지 무차별 곡선의 좀 가파른 기울기는 여기랑 여기 중에서 여기를 선택해서 B점을 선택하고 있을 건데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경우에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그리면 그 다음이 좀 잘 애매해서 조금 그래도 완만하게 했는데 더 완만하게 돼 있는 사람이라 할게요. 그럼 요 점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요 점을 선택하는 게 좀 억지스럽긴 해요. 이게 너무 올렸어.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요거, 하나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긴 B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아니 좀 무차별곡선이 가파른 사람은 됐어. 돈보다 나 육아 이걸 선택한다고. 근데 육아 보조금으로 다시 64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죠. 네 번째 줄. 자, 육아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육아의 고정 비용이 제거된다면 밑줄 치세요.
정부가 고정 비용이 이렇게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시 육아 비용만큼 보상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예산서는 평행하게 밖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만큼 다 보조를 해주는 거야. 수직거리만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고조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E2 이렇게 할까요? E2예요? 뭐예요? 예, E1이네요. E1 이렇게. 그러니까 B점보다는 이걸 선택하게 되니까 여가가 줄어들어서 여가가 감소돼서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다, 근로 장려한다 이렇게 고용이 근로가 증가한다 이러한 효과가 생긴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완만한 기울기를 지니고 있는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맞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된 거네. 증가되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소득 효과만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여가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좀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육아를 지원했을 때 보조금인데 고정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럼 이렇게 봐주시고요. 넘어갑시다. 반면에 육아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과서에 있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니까 딱 이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해서 기본적인 써야 될 거는 쓰시고 그게 됐어.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좀 뭔가 실력 발휘하는 거는 괜찮다고. 근데 이 써야 할 거를 만약에 안 쓰고 막 실력 발휘하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해진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쓰면은 점수 줘야지 했는데 그게 어긋나면은 첫 번째는 엄청나게 우수한 그 진짜 막 뭐 그냥 획을 긋는 그러한 답안지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딱 포착하면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돼버리면 그거는 괜찮은데 보통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상하게 썼구만. 이렇게 딱 읽었는데 뭔가 잘 와닿지 않으면 느낌이 뭐냐면 뭐가 있는데 그건가? 그게 아니라 천재인가 이게 아니라 바보구만 아무 얘기 막 써놨구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기존에서 꼭 써야 할 거를 쓰면서 너무 이렇게 감점당하지 않는 그거를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2번. 육아의 시간당 비용 감소입니다. 예산선의 형태 나와 있는데 고정비용 얘기는 안 하려고 첫 번째 줄에 고정비용이 없는 경우를 봐서 자, 정부 보조금으로 육아할 때 시간당 비용이 감소했어. 이거니까 임금이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그러면 여간데 아예 비근로소득이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산선만 잘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렇게 시간당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임금률이 증가한 거랑 시간당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그림 보면 이제 두 사람인데 A와 B 두 명으로 해놨습니다. A는 바로 여기야. A는 무차별 곡선이 요 A라고 쓸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UA 이렇게 되는 건데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645페이지 첫 번째 줄.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A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조금은 바람직한 근로시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다음 이미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B라고 합시다. 여기 B라고 할게요. B. B는 이렇게 무차별선 이렇게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두 번째 줄이 B야.
집으로 가져오는 임금 인상이 경제활동에 참가. 그러니까 원래 얘는 일 안 하고 있었잖아. 근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서 요점으로 가게 되니까 여가가 줄잖아. 그래서 이때는 네, 경제활동 참가를 더 하게 된다. 임금률이 올라가면 경제활동 참가 증가.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에 그려 있어요, 교과서. 근데 그냥 둘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미 근로하고 있는 경우, 이미 근로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서 보시면 좋은데, 우리는 복습할 때는 하나의 그림에 그려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조금 속도는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오늘 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제 더 간만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제가 좀 그런 건데, 아마 문제에 대한 뭐 총평을 한 40분 정도 하고, 이 책 가지고 좀 부연 설명할 만한 것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2번. 정부는 자녀 양육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가정에, 좀 표현이 그런데,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에게 아무튼 자녀를 지금 키우지 못하는 거야. 그 밑줄 치세요. 필요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급을 하는 거야. 약간 이게 그래서 최저 뭐 생활 수준을 유지해 주는 최저임금, 그거 제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의 예산서는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니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소한 이만큼의 소득이 필요하다 할게. 이만큼. 여기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그거야.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좀 풀었어서 이 의미가 와닿게 해야 되는데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 느낌만 보세요. 자녀를 방치하고 키우지 못하는 부모에게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데, 부모가 돈을 잘 벌어. 그럼 됐어. 네가 버는 소득에서 해. 이렇게 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아니 자녀를 키우는데 이만큼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만큼 최소한.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없어. 그럼 이만큼 지원해주고, 소득이 많으면 약간 부의소득세 비슷한 거지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에 맞춰서, 요건 기울기가 빵이잖아. 요거 임금률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선분 CD는 임금률이 빵. 이거는 예산선이 수평이잖아. 이 기울기가 W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만큼 보조해주고 그냥 최소한 이렇게 맞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주는 제도. 그게 프로그램 첫 번째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면 굴절돼 있고요. 646페이지가 보시면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 최저소득 보장제도,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최저소득을 생계비를 위한 보장을 해줍니다.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유사, 이제 그거를 이제 육아와 관련된 양육비를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만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 그림만 잘 보시면 돼.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 볼까요? 두 번째 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액만큼의 양육보조금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그릴게. 아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든 없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만큼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이만큼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의 단서가 뭐라 붙었냐면, 단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보다 보조 금액이 작다. 그러니까 요거보단 작게 지원해 줘서 요만큼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예산선 형태가 중요해요. 예산선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렇게 굴절되고, 두 번째는 이만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비근로 소득을 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 근데 이거보다는 작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이 여성이
일하지 않고 복지급여를 받는 채로 있다면, 그러니까 복지급여 받을 때는 이 경우에는 이만큼이 급여되는 거 아니에요? 핑크 색깔로. 근데 두 번째 프로그램일 때는 요거보다 작게 된다, 감소한다. A 이만큼 이렇게 받게 되니까 요만큼 감소하는 거죠. A 이만큼만 받게 돼서 이전 거보다는 작아진다. 뭐 그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자, 648페이지 볼게요. 자,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의 실행 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꼭지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거기 C점 하나 찾으시고 여기가 C점 이렇게 찍으시고 거기 C로 돼 있죠. 648페이지 그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선택을 할 때 여기 선택할 수 있으니까 A점, B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선택할 수 있는 점을 3개 찍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무차별 곡선의 공률을 정해야 돼. 이렇게 되게 가파른 사람인 경우에는 C가 제일 좋고 A가 B보다는 항상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UA보다 UB는 크다라는 건 이거 디폴트로 놔두셔야 돼. 당연한 거지. B보다 A가 더 밖에 있으니까 효용은 높을 거야. C가 어디 들어가는가 그거에 따라 그건 이제 무차별 곡선의 공률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자 우리 거기 648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림 3 그거는 무차별 곡선이 C일 때가 가장 효용이 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어. UC, UA, UB A와 B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C가 가장 효용이 큰 경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오고 계시죠? 좀 버거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장점이 뭡니까 하면 뒤에 다시 뭐 부의소득세나 EITC 다시 설명드리고 스파이크도 말씀드리는데 요걸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요걸 좀 하시게 되면 그게 좀 쉬워지는 측면이 있어. 근데 이게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자체 하다 보니까 앞에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했던 GS 1기랑 뭐 2기까지도 그런데 그걸 먼저 하고 오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3기 안 들어도 됩니까? 뭐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시험을 계속 봐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시험을 자꾸 보셔야지.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온천반이 더 많긴 한데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옆에 친구는 잘 쓰는데 나는 잘 못 쓰고 짜증나긴 하는데 뭐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자꾸 또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그림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셔야죠.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무차별 곡선 그리면 어떻게 된다? C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그린 거라고. 여기 하면 이렇게, 여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649페이지. 자, 거기 위에 그림 4는 C가 효용이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요 A, B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순서가. 그런데 C가 이제 가장 효용이 떨어져. 그래서 UA 저 안에 우리 2기 때 했던 뭐 최저 뭐 그런 뭐 예산선 바뀌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림 가만히 보시면 C일 때가 효용이 제일 낮은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똑같은 거야. 형태 같게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점을 찍어. 여기가 C. 망했다. 아무튼 망했죠. 이렇게 하면 A, B 뭐 이런 꼴이 되는데 C가 가장 효용이 낮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를 X할 수 없으니까 A가 제일 좋고 B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U자로 꺾어지면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려도 교수님이 애교로 봐준다고. 아이고 이것도 C가 효용 제일 낮은 걸로 하려고 이렇게 됐군. 근데 뭐 그렇게 아셨죠? 그건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뭐가 남았을까? 이게 다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A, B를 고정했을 때 C가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겠지. 자, 그러면 UA 있는데 UC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밑에 그림 O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림 그려볼까요?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쓰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림 그리는 연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봤던 다시 하겠지만 EITC 같은 거 다시 좀 봐 보시면서 그림 잘 그려 주셔야 돼요. A, B, C 여기 A, 여기 B, 여기 C. 자, 거기 어떻게 된다? A가 제일 효용이 높고 C가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A가 효용이 제일 높고 됐죠? C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C 그리고 B 이렇게 그리고 됐죠? 그러니까 이게 UA, UC, UB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 그림만 잘 그리시면 내용은 쉽게 이해되니까 뭐 시간 걸리셔서 뭐 보실 거는 그렇고 이렇게 예산선 되는 거 살짝 봐주시고 요거 스토리 그냥 살짝 봐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안 보셔도 돼. 예산선 형태만 잘 보시면 돼요. 점 찍어서 각각의 곡률에 이 가파를수록 C가 높고 완만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651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3번. 자,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노경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뒤에 소득 분배 관련된 불평등 관련한 아니 세상이 불평등해 소득이. 근데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로렌츠 곡선, 뭐 지니계수 그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은 불평등 발생 원인, 그건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죠.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불평등 관련한 논의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쟁 노동시장에서도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소득이 불평등한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오히려 정당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줄에 편견이라든가 차별이죠. 또는 통계적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이 불평등해질 수 있고 그 다음 비정규 일자리 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 그러니까 차별이 편견일 수도 있고 구조적 차별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한 현실이 되는데 자 2번 빈곤 상태에 빠지기도 안 됩니다. 3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불평등의 정도를 개선시키려고 하면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무사 관련된 2차 시험을 잘 공부했냐? 측정하려고 시험 보는 거지 뭐. 자, 4번. 시장이 효율적이더라도요. 불평등을 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불평등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을 촉진시키지만 그 스토리만 그냥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걸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뭐 그냥 불평등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스토리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답안지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어 나오게 돼요. 근데 지나치게 경쟁의 동력은 경쟁에 지나치게 되면 역시 과유불급이죠. 경쟁의 동력을 말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할 의욕이 없어서 다음 5번에 보니까 지나친 경쟁 때문에 노동의 도태, 이거는 상품이나 기술 도태와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아무튼 뭐 그냥 인트로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불평등 발생 원인 그것도 나와 있는데 뭐 같은 얘기예요. 자, 우선 일반적인 원인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고도 성장기가 종료되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같은 얘기야. 저성장기. 네, 그러면서 미숙련자에 대한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숙련 기술 진보가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그거 보시면 되겠죠. 미숙련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격차 벌어지게 되겠죠. 더 나가서 동그라미 2번 세계 무역의 자유화, 수입 관세 장벽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과 관련한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더 피해를 보게 되네요. 3번 대기업 공장이 해외 이전과 아웃소싱 같은 말이야.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인데 숙련자에게 유리한 편향됐다는 게 그런 의미죠. 편향적인 유리한 기술 진보. 그러니까 보수가 더 높아지는 걸 알겠죠. 고령화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 활력 저하, 노조의 조직률 저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자들이 목소리 힘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네, 그 정도 보시고요. 한국의 특수한 원인 또 교수님 조우영 교수님 책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죠. 첫 번째 줄에 고도 성장 과정에서 부분별 지역 간의 불균형, 그렇죠? 그다음 고생산성, 고임금 부분과 저생산성, 저임금 부분 간의 불평등. 그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산업의 이중구조 이렇게 이중노동시장 그거 보시면 돼요. 산업 자체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거기 보니까 고임금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 고임금 대기업과 저임금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거기다 재산까지. 4번 부하재산의 세습, 뭐 수저 논쟁, 권력층과 재벌이 결합하는 계급 결혼, 아무튼 사회 이동의 약화와 계층 상승이 제약. 다음에 5번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등등.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쓸 건 아닌데 이런 많은 요인들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걸 보셔야죠. 자, 우선 간단한 거는 이제 10분위 분배율 그거 기억하시는지요? 10단계로 나눠서 요거를 측정하는 거야. 자, 이거 소득을 1분위 저소득 계층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눠서요. 자, 하위는 40% 이제 요 이제 저소득층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위는 20%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일기 때 뒷부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40% 1차용이긴 합니다. 상위 20% 이렇게 10단계로 나눠가지고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40%의 소득을 더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균등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균등하면 상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위 40% 사람들의 소득은 아니 100원을 100명의 사람이 놀아간다 그러면 40원이고요. 이건 상하 의미 없으니까 20원 이렇게 돼서 그러면 20분의 40 이렇게 돼서 2 이렇게 될 것이고 세상이 완전하게 불균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럼 상위 20%가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위 40%는 소득이 없어요. 땅 이렇게 되겠죠. 약간 살짝 그냥 봐주시고 나온다 하면은 그냥 밑에 위에 나와 있는 로렌츠 곡선 이 정도 요거보다는 보시면 돼요. 로렌츠 곡선. 자, 이거는요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듯이 수평축에는 인구의 누적 비율이야. 누적 인구 비율. 그러니까 이제 100% 하는데 이제 100명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수직축에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 누적된 소득 이렇게 보시면 100원 놀아갔는다 할게요. 이렇게 뭐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뭐 직사각형에도 상관없죠. 비율이니까. 자, 모든 100명의 사람들의 100원을 똑같이 놀아갔는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가 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완전 균등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책에 있습니까? 예, 있어요. 출제 가능성 있습니까? 없어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살짝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접어놨다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지만 나왔다. 그거 완전히 이건 손도 못 대거든. 로렌츠 곡선에 대해서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눈도장 찍고 그냥 좀 접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다시 로렌츠 곡선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넘기시고 꼼꼼히 안 보셔도 돼. 자,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불균등 이렇게 된다고요. 불균등. 네, 그렇죠? 아니 99명의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빵원이야.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나머지 1명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상위 소득 1% 사람들이 아니면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이 얼마를 갖고 있냐 뭐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호 모양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가 화살같이 생긴 이게 이렇게 갈수록 이제 더 평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로렌츠 곡선은 교차가 되면 이제 판단이 애매해. 지금 교차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주황 색깔이 가장 평등하고 이게 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해지는데 교차시는 판단이 어렵죠. 왜냐면 여기 그려보시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 노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 노랑이 교차되는 이전에서는 노랑이가 더 평등한데 교차되는 이유는 하양이가 평등하니까 이게 좀 판단이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요거와 관련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진위계수.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서 그냥 참고로 보시고 얘네 둘. 진위계수는 뭔데? 진위계수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요. 거기 위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거 삼각형의 면적이죠. 요거야 요거. 이게 알파 베타 하면 이게 삼각형 면적. 알파니까 알파는 요 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균등한 상황 어떻게 되나 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완전 균등은 이게 대각선에 타닥 붙는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살짝 그림을 보면 뭐 간단 그래프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알파, 베타. 자, 근데 완전 균등은 이게 대각선에 타닥 붙으니까 알파가 초생달인가? 이 초생달 모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완전 균등일 때는 알파가 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파가 빵이면 어떻게 돼? 분자가 빵이니까 빵 이렇게 되겠죠. 진위계수는 빵. 완전 불균등하면 어떻게 돼? 완전 불균등은 완전 불균등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녹색깔 연두색깔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 불균등이면 얘 호가 이렇게 간다고요. 얘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되면 베타가 빵이야. 베타가 빵. 이 삼각형이 다 알파가 될 거야. 베타가 빵이면 알파분의 알파 해서 1 이렇게 되겠죠. 베타가 빵이니까 진위계수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진위계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있고요. 4번 정도만 체크하시죠. 완전 균등 상태에서는 알파가 제로, 진위계수 빵. 완전 불균등 상태에서는 베타가 제로, 진위계수 1. 0과 1 사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소득분배 불평등 관련해서 신문 뭐 기사 같은 거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멀지만 진위계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55페이지 거기 최저임금제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그거 노동시장 관련된 거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656페이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시장에서 적용 안 되는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 뭐 앞에 봤었던 건데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 설명이 있는 거를 거기 조우영 교수님 책에 있는 걸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657페이지 위에 수요 독점하에서 최저임금 효과 이거 지난번에도 시험 봤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제가 코멘트 올렸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요게 MRP 요게 노동의 공급 곡선 요게 MFC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MFC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인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거는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위로 차가닥 올라가니까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은 여기까지는 높은 걸 찾는 거야. 여기서는 다시 요걸 따라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MFC는 어떻게 됩니까? MFC.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는 수평이니까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MFC.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여기서도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그냥 연결하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최적 선택점은 어디입니까? 그럼 새로운 파란 색깔 MFC랑 MRP가 만나니까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그리시고 진짜 한 30%가 그렇게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은근히 깜짝 놀랐는데 실수 안 하실 것 같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했어. 뭐 그러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 657페이지 소결은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658페이지가 원래 이제 요거를 시험 문제로 낼까 하다가 그냥 좀 응용해서 계산 문제로 냈거든요. 658페이지에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고용보조금. 오른쪽 659페이지에 그림 있죠? 오늘 한 거야. 그거 한번 그림 눈도장만 찍으시고요. 뭐 그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660페이지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뭐 대체 효과 사실 비슷비슷해요. 전치 효과 뭐 이렇게 교수님 책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나오면 약간 대체랑 전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야. 비슷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드리고 661페이지 부의소득세 이것도 EITC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663페이지에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우선 해보세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에 시험 봤었던 거야. 1기인가 0기 때 냈던 것 같은데 665페이지에 있는 그림 하나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고용보조금이라든가 뭐 EITC라든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꼭지를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거 다음 666이네. 666 전 단계까지는 그래서 한번 쓱 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문제 낸 거 해설지 보면서 살짝 내용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앞에 뭐 육아 보조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니까 그 문제 내용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취지만 잘 봐주세요. 그럼 출제자가 그렇게 내면 요 문제 그림을 그리라는 거구나 해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 665페이지 4페이지에는 계산 문제는 한번 셀프 해보시고 제가 빠르게 다음 시간에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갈 겁니까 하면 시험 문제 강평해드리고 2회 모의고사 있잖아요. 문제가 좀 많죠. 2회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범위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뭐 할만할 거예요. 그럼 조금 한 3회차까지 들어가면 뭐 노경은 어떻게 할 것도 별로 없어져. 그러니까 자꾸 책을 넘기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